안녕하십니까. 상담심리 치료학과 최준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아서 오프라인 교실에서 여러분들 만나야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과목은 청소년 문제와 보호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들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그러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청소년 문제와 보호, 이 과목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로는 청소년 및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2부 파트에는 청소년 문제 행동의 유형을 보고요. 그리고 제3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을 봅니다. 그리고 1부 파트에서 1장에는 오늘 다룰 내용이지만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장은 청소년 문제행동 이론에 대해서, 3장은 이제 제2부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3장은 비행, 4장은 학교폭력, 5장은 학업 중단, 그리고 6장은 가출, 그리고 7장은 성문제, 8장은 인터넷 중독, 그리고 9장은 자살, 그리고 10장은 다문화 청소년, 11장은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2장은 제3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로 청소년 보호 관련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1장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문제와 보호 제1강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교재는 바로 이것입니다. 청소년 문제와 보호, 그죠? 그리고 학지사고요. 학지사이고요. 그리고 저자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자영, 정경은, 하정희, 이렇게 해서 학지사 거 구입하셔서 같이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죠. 자,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모두 청소년 시기를 거쳐오셨죠? 네. 우리나라의 청소년 시기는 보통은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자아실현이나 이런 그런 목적보다는 입시적인 목적이 많아서 사실은 외국에 비하면은 많이 목적지향적인 그러한 입시 위주의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이 청소년 시기는 주변인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은 그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중간, 그렇죠? 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하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심지어는 비행을 저지르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가 최근에는 더더욱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문제와 보호 이 과목은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희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과목입니다. OECD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지수는 최하위, 그리고 자살지수는 최상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입니다. 모레는 어린이날이죠.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새싹이자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불행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즐겁게 풀밭을 뛰노는 아이들의 밝은 미소. 그러나 이 미소가 점점 사라지고 불행한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 조사 대상인 OECD 22개 회원국 중 꼴찌였습니다. 지난해 19위를 기록했다가 다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주관적 행복지수는 어린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 정도를 OECD 평균 100점과 비교해 점수를 낸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118점,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113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캐나다와 체코 등은 한국과 함께 80점대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5명당 1명꼴로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은 17.7%, 중학생은 22.6%, 고등학생은 26.8%에 달합니다. 연구소는 아이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성적이나 경제 수준보다 화목한 가족을 꼽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자살 충동도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 청소년들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성적이나 부모들의 경제적 지위보다도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악의 출산율에 그나마 세상의 빛을 본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는 일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반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죠. 네, OECD 2015 건강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3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2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29.1명으로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치를 보였습니다. 한국을 잇는 자살률 상위권 국가는 2위가 헝가리로 19.4명, 3위가 일본 18.7명입니다. 슬로베니아와 벨기에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29.1명인 한국에 비하면 10명 이상 적은 수치입니다. 한편 한국 국민은 다른 OECD 회원국 국민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생각도 비관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68.8%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양호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35.1%만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국민의 89.6%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OECD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 지수로는 가장 낮고 또 자살 지수는 가장 높은 불행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 보겠습니다. 자, 청소년은 바로 청년과 소년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그 나라에 따라 기준이 되는 연령이 다릅니다. 그래서 콩고의 경우에는 6세부터를 청소년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네팔이나 아르헨티나 경우에는 40세까지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레소토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국가죠. 레소토 경우에는 45세까지 청소년으로 부르고요. 미국 경우에는 대체로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하지만 주마다 좀 다릅니다. 그것이 미국이고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규정은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전체에 대한 기본법이죠. 이것은 9세 이상 14세 이하 14세 이하 다음 청소년 보호법. 우리 책 13페이지에는 잘못 나와 있어요. 못합니다. 저기 잘못되어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이죠. 우리 책 13페이지에 청소년 보호법. 그건 청소년의 안전과 규제를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규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연령, 즉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다음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기준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죠. 다음 소년법. 이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상 만 10세에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 처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채용하는 그런 사업장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그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혹은 친권자 또는 후견자의 동의서를 비치해 두어야 하죠. 그것이 근로기준법의 상의 법규입니다. 다음, 이러한 내용들을 표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책 13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청소년 기준법은 9세 이상 14세 이하,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 그리고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 국제기준을 준용해서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 그 다음에 민법상 미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20세 미만입니다. 만 20세 미만. 그리고 형사상 미성년자, 형법 형사상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연소년자는 만 18세 미만.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그리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소자는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공연법에 의한 연소자는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청소년기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우리 책 14페이지가 우리 책이죠. 청소년기의 특성.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으로나 생리적인 그런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안드로겐, 여자 청소년들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이 굉장히 왕성하게 분비되면서 분모가 발달하고 월경이 시작되는 등 생리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또한 키가 급격히 성장하고요.
또 몸무게가 증가되죠.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신체적으로 생리적 변화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심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신체적 변화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적 변화. 청소년 시기가 되면 키와 몸무게가 급격하게 성장하죠. 그래서 여자 청소년의 키는 남자 청소년 키에 비해 성장이 일찍 시작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자 청소년들 경우에는 11세경, 남자 청소년 경우에는 13세경 이후에 약 4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몸무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자의 경우는 11세경,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3세경 급격히 증가를 시작을 합니다. 7세까지는 남자가 더 여자에 비해서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경향을 보이죠. 하지만 9세에서 14세까지는 오히려 이번 거꾸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14세 이후에는 다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 경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 청소년의 몸무게는 주로 근육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여자 청소년 경우에는 피하 지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호르몬의 변화.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남자 또는 여자로서 신체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2차 성징이 발생합니다. 이 남자 청소년들 경우에는 안드로겐이 분비가 되죠. 여자 청소년들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되고요. 남자 청소년들이 이 안드로겐이 분비되면서 이 고환이나 음경이 발달하게 되고요. 또한 전자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발달된 고환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인 발달이 촉진되죠. 그에 비해서 이 여자 청소년들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음모 및 음경의 발달, 그 다음에 유방의 발달을 돕죠. 그리고 자궁과 질의 발달을 자극함으로써 초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슴과 겨드랑이 털이 완숙해지는 그러한 성적인 발달을 촉진하게 되죠. 다음은 성적인 변화입니다. 성적인 변화. 청소년 시기에는 이 호르몬의 변화로 성적인 성숙과 성의식이 변화하게
되는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고환이 커지는 거죠. 그런 변화들. 고환이 보통 11세경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모나 겨드랑이 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세경이 되면은 사장이 가능하게 되고 그 후에는 얼굴에도 털이 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여성의 경우에는요, 10세경쯤 전망울이 있게 되고, 또는 13세나 14세경 음모와 겨드랑이 털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후에 키가 급등하면서 초경을 경험하는 것이 여성들입니다. 다음 네 번째, 신체 변화에 따른 심리적 영향입니다. 이 청소년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한 과도하게 예민해지는 그런 시기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신체적 변화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긍정적인 변화는 자신감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또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부정적인 변화는 이제 거꾸로 낮은 자신감이 낮아지고, 그리고 왜곡된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래와 학교 생활 등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특히 외모적인 작은 키나 비만, 지나치게 많은 여드름 이런 것들이 심리적 위축, 왜곡된 신체상 및 자아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향들은 남학생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여학생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신체 변화에 따른 심리적 영향에서 조숙이란 뭐죠? 또래에 비해 성장이 빠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조숙의 경우에는 이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에게 긍정적으로 지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남자 청소년이 조숙하다는 것은 또래 청소년에 비해 힘이 세다는 거죠. 건장한 체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여자 청소년들 경우에는 조숙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또래와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위축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렇게 되고요. 이 조숙의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들이죠. 비해서 또래에 비해서 힘도 세지고 건장한 체격을 갖게 되면 운동하거나 할 때도 더 우월하죠. 그렇죠? 다음 만숙 보겠습니다. 이 만숙은 그렇죠? 또래에 비해 성장이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청소년들 경우에는 사고가 유연적이고 새롭고 모호한 상황을 잘 견디며 사람을 잘 다루는 특성. 이 만숙의 경우에는 신체적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또래들로부터 약한 남자 또는 어린 남자로 지각되기도 합니다. 반면 이거는 뭐네요. 반면 여자 청소년들 경우에는 자기 표현이 적극적이고 또한 사교적이죠. 리더십이 있어서 자신 또는 또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만숙입니다. 다음 인지발달 부분입니다. 인지발달. 태어나서 청소년기까지 지적 능력이 급격하게 발달합니다. 이러한 발달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피아제입니다. 피아제. 이 피아제는 인간의 인지는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 피아제가 인지 단계 4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그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고전의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해서 4개 단계 이야기하고요. 이 중에서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 조작기는 12세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대표적인 인지 특성이 바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또 기능성에 대한 사고가 가능해지고 또는 가설 연역적 사고가 발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 사고와 기능적 가능성에 대한 사고, 그 다음에 가설 연역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상적 사고는 추상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상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대인관계, 예술, 정치, 사랑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고의 폭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가능성에 대한 사고입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는 이전과는 달리 직접 경험하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도록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내가 유명 연예인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자신이 꿈꾸는 일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사고가
가능성과 이상의 세계로 확장되어진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가설 연역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 연역적 사고는 뭐죠?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하는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의 해결책을 미리 생각하고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시도들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가설 연역적 사고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다음 사회인지 발달입니다. 사회인지 발달. 먼저 자아중심성. 사회인지란 건 뭐죠? 자신과 사회 속에서 자신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사고, 감정, 동기 등 인간의 내재적인 그런 과정에 대해서 추론하는 사회 인지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아중심성. 그죠? 청소년기에는 자아중심성이 굉장히 발달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입하는 그런 경향 있고요. 또한 타인에게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자아중심성이. 첫 번째는 상상의 관중, 두 번째는 개인적 우화입니다. 이 상상의 관중이라는 것은 자신이 사람들 중에서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것처럼 항상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마음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이 사소한 실수에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당황하고 불편해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머리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계속 머리를 만지고 위축되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상상의 관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개인적 우화. 개인적 우화는 자신이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흔히 이게 청소년이 이성을 좋아했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정과 매우 다르다. 아주 특별한 것이다 하고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이해 못하는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개인적 우화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개인적 우화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서 자신이 매우 특별하고 전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거나 이런 거. 이 개인적 우화가 좀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다치는 것에서 예외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개인적 우화,
자아중심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